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4년 5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돈 많은 한국 방위비 증액 안하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제목으로 문병기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제목으로 정인균 기자가 데일리안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한 바이든 정부와 2021년 방위비 협상 마무리를 했는데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시사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이다. 예상했던 거지만은 재집권하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바이든 행정부하고 합의한 것은 2019년엔 13.9% 증액한 뒤에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비증가율에 맞춰서 인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올려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임지가 그 전 트럼프 대통령을 그 표지에 내세우면서 if he wins 하면은 이제 충분 조건으로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이긴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중에서 한국 부분을 좀 우리나라 언론은 부각해서 보도를 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나와 매우 잘 지냈다며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부동산 업자고 하니까 원산 뭐 이런 데다 리조트 지면은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김정은이가 아마 그 바이든하고는 대화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하고는 할 확률이 있을지도 모르죠. 남한하고는 이제 주적이라고 그 김정은이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남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상대 안 한다. 우리 상대는 미국하고 다이다이 하는 거지. 그 시다바리 같은 남한 새끼들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좋아하는 정북파들은 주체 사상이 있어서 참 대단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 싱크탱크에서도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둔하는 거다라는 것을 또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북한하고 정상 외교가 정상적인 국교가 미국하고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주한 미군이 지금 평택에 있는데 졸지에 평양으로 주둔지를 옮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두 군데 미군 기지가 필리핀에도 많이 있듯이 또 일본에도 미군 기지가 여러 군데 있듯이 남한 쪽에도 물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주둔 기지가 평양 쪽에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김정은이가 요구하겠죠. 정상이 된다면은 야 국경을 우리가 이제 당신 편이 됐으니까 중국하고 이제 적이 되는 건데 당신들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소? 그렇게 되면은 그래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거기 평양에다가 주둔할게. 남한은 부자니까 걔네들은 좀 분담금 주라 그러고 또 일부 부담하라 그러지 뭐 자기네들 그 대신 경제교류 해. 뭐 이런 협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에 소설을 써보게 됩니다. 엇갈린 궁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미국 공화당 대 한국 민주당 때 이게 이제 코드가 그렇게 됐었고 미국 민주당이 되니까는 지금 한국 국힘이 됐죠. 이게 서로 반대. 민주는 미국 땅에서 진보고 국힘은 보수고 이게 거꾸로 되는데 궁합이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러니까 2024년에 만약 이프히 윈즈 한다면은 미국 공화당 대 한국 국힘이
뭔가 궁합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1700억 달러 금러시로 대만 침공 우려 촉발이라고 멜리사 로포트가 텔레그라피에서 보도했는데 왜 요즘 금값이 그렇게 뛰냐 하는 거 잘 몰랐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그렇게 많이 사들였네요. 사상 최고치인 2262톤을 늘렸다. 이게 금액으로 한 1700억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서방 측에서는 중국의 비축은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방의 제재로부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영국 왕립합동서비스 연구소의 조노선 엘얄 부소장은 끊임없는 구매와 엄청난 양은 그들이 미국과의 대치가 임박했다고 보는 것 때문에 베이징의 지도부가 우선시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라는 거 명백한 징후다. 어, 일전불사를 대만하고 하는 것을 침공하는 것을 좀 나는 꼭 이루어야 되겠어. 시진핑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러시아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 서방의 제재로 외화 3,500억 달러가 전멸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있는 러시아 자산은 한 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그거를 몰수할 수 있다는 법이 또 통과됐죠. 이번에 그 950억 그 우크라이나 지원 거기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은 6,020억 달러 규모고 영국은 230억 달러 귀금속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괴를 한국은행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일본은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서구 열강을 불쾌하게 하면 외환 보유액에 대한 접근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 주석은 금을 비축할 뿐 아니라 중국에서 농업을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이게 자기가 자생적으로 그 뭐 수입이나 뭐 이런 거 없더라도 지금 뭐 농산물 수입도 꽤 많이 해야 중국 인구가 돌아가는데 자기도 농촌에서 그 컸기 때문에 그 저기 문화 대혁명 때 밀려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에도 있지만 중국은 농업과 주종에서 벗어나지 않게 괜히 산업화 시켜가지고 지금 미국이 골머리에 앓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부채, 이 미국 국채를 또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죠. 이것을 매각을 해왔는데 조금씩이겠죠. 왕창 하는 게 아니고 부담이 될까봐 미국 정부가. 근데 요거 사주는 사람들이 아마 글로벌 금융자본들이 또 사주고 있지 않을까. 달러가 그러면 중국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참, 근데 일본은 절대 안 팔 겁니다. 이 미국 그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자만. 일본 정치인이 미국채 팔아서 재정 확보하자고 발언한 이유, 이거 그냥 뭐 인용하는 추처 이런 거는 뭐 찾으려면 오래 걸리지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그렇게 발언한 이후에 그 사람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무슨 유럽의 무슨 국제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집에서 자연사 했답니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전기차도 고속력은 기술력이다. 벤츠, 현대차, 포르쉐 경쟁한다. 자, 현대차가 벤츠하고 포르쉐하고 전기차, 고성능차 가지고 경쟁을 한다. 뭐 쭉 그 설명이 돼 있는데 전기차 시대에도 고성능 전기차 개발은 필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하고 요것은 기아의 뭐 기아의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요. 기아 EV9 GT겠네요. 이건 모양입니다. 무게가 2.5톤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 스포츠 유틸리티 SUV 요런 게 이제 그 나올 거다 그런 얘기고 어, 현대차에서는 아이오닉 5 그 저기 그 아주 급주행하면서 그 휘황찬란한 장면을 어, 급회전하는 장면이 찍힌 모양이고 요 위에 거는 빨간 차는 메르세데스 차고 밑에 거는 그 포르쉐 쪽이 되겠습니다. 고성능 전기차를 잘 만든 회사가 전기차 기술 경쟁에서도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우리 현대차가 계속 잘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 계층 이동 사다리 11대 프로젝트 재정 역차별 실효성은 과제. 장정욱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보도를 했는데 정부 역동경제위의 사회 이동성 강화 11대 핵심 정책 중심 첫 대책 발표 금전 지원 세제 혜택을 올리고 재정 대책은 현재 뭐 안 보인다 그런 얘기고 일부 사업은 역차별 우려도 있다는 것이 이제 소제목으로 요약한 게 되겠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제목들은 마치 진보 정권의 정책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인지 자꾸 이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 이동성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뭐 장관 그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하고 ISA 제도 개편 뭔지 좀 잃어버렸습니다. ISA 전에 어디서 여기 있네요. 니사 일본에는 니사인데 N은 니폰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대로 들여다가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주식 투자에도 양도세 같은 거 안 물고 어, 그런 거 또 봐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많이 하라고 그 이 공시범위 확대, 편입 상품 확충, 이전 방식 개선 등 IS 경쟁 촉진 3종 세트를 통해서 투자자의 선택권을 높인다. 아파트 사지 말고 이런 거 하라는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네. 그리고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유동화. 그럼 어디서 살라고? 있는 게 집 한 채뿐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 가계소득과 뭐 현금 소득 개선하기 위한 연구 영역도 추진한다. 아마 그 주택담보로 그런 게 있죠. 그 주택연금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지원금도 또 지급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런 것들을 그 현재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1일 종로구 정부청사청사에서 이렇게 그 회의를 하는 모습을 찍힌 거네요. 이 친구 지금 머리는 많이 혔는데 염색을 했는데 이제 안에서 이렇게 흰머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냥 자연스럽게 염색하지 말고 사라지게 저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11대 핵심 프로젝트의 사회 이동성 이런 거 하면은 사회 이동성이 강화된다. 요거를 인과관계로 충분 조건으로 만약에 11대 핵심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은 그러면은 사회 이동성이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원인을 얘기해봐라. 그 이유를 제 머리로는 잘 모르겠어요. 기획재정부는 사회 이동성 개선은 역동경제 구현의 한 축이자 토대라며 미래 세대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능력, 노력에 따라 소득계층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기회 확대는 역동경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역동경제라는 게 다이내믹이라는 건데 다이내믹이라는 게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은 한국이 다이내믹 코리아 그러는데 그 항상 사회가 불안하다는 얘기도 있긴 있죠. 그렇게 되는데
저도 이런 그림을 많이 스스로 인용을 해요. 이 사회가 신분 계층으로 이제 돼 있다. 그 위에가 상류층, 중간이 중산층, 하위가 하류층이 되겠죠. 빈곤층. 그 돈은 그 위에 상류층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중산층은 인원수나 그거로 봐서는 서로 유사하고 요거를 요렇게 합쳐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하류층은 사람은 많은데 이 돈은 제일 적게 가지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그 아마 그 좌파 운동하고 머리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뭔가 이권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소득이 요 중산층 넘어서 돈을 그 강남 에, 그 뭐죠? 그 캐비아 좌파 그러니까 강남 좌파 이런 애들 그 공부한 애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그 마른 목걸 경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나 어, 그 인원수도 요 정도 하고 마른 목걸 경제에서는 그 중산층이 제일 많은 거 인원수나 그또 재산도 하류층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적지만은 그 또 돈도 적게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88만 원 세대란 책을 썼던 소장 경제학자 우석훈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은 뭘 하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정부한테서 눈에 안 띄나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젊었을 때 책을 썼는데 88만 원 세대 책을 읽은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지금은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른 목골 경제가 만약에 된다면은 굳이 저 같은 사람은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싶지도 않다. 지금은 뭐 까나후에게에서 나이 먹어가지고 저 여기 모르겠어요. 요 밑에보다는 그래도 야 너 뭐 재산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요 정도는 있는 거야 요 정도. 그런데 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지금 나이에 뭐 사업해서 돈 벌 수도 없는 거고 또 사업가 기질도 없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이 상류층으로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서구처럼 그 오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거 부담돼서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이렇게 아재 개그를 좀 해보고 싶네요. 잠깐 이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그 사회 이동성 그 논리는 왜냐하면 사회 이동성이 왜 강화되는지 뭐 마땅하게 압축적으로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요. 그 사회 이동성 강화라는 것은 사실은 돈을 벌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 다 하면 돈 버냐 이거지. 내 얘기는. 이게 그 사회 구조라는 게 결국 신분 그 대한민국이 그 신분 계급 사회였는데 요즘은 돈 가지고 신분 계층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그 이 영세 자영업자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소수가. 이게 그 마른 목골이 아니고 피라미드 경제가 오히려 튼튼하고 안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굳이 뒤집어야 되느냐? 어,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위로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느냐? 그러면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거지 외국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경제가 신분 계층 이동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른 목결 경제가 되면은 신분 계층 이동, 사회 이동성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거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너나 나나 뭐 다 거기 뭐 중산층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잘 사는데 뭘 거기에서
이 착상을 한 공무원 아새끼들은 자기네들이 옛날에 그 양반인 거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들을 좀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뭐 여러 번 뉴스가 나왔어요. 전 세계에 불닭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삼양식품 연도별 매출액 및 수출액 2023년도에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929억 원 했네요. 수출액이 8천억 정도 했고 수출 비중이 68%나 나타났다. 내수보다도 불닭 브랜드 제품군 내수 해외 내수가 1600억 원, 해외가 6800억 원, 합계 해외를 더 팔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회장이 뭐 삼양라면 처음 나온 거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냄비 그, 그 알루미늄 그 노란색 냄비 그 조그만 거에 하나 끓여 먹는데 50원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거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1년에 한두 번뿐이 못 사 먹었어요. 왜냐? 용돈이 없어가지고 50원 용돈이 없어가지고 그 어렸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것도 그렇게 쌌던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근데 그것도 먹을 돈이 없었다. 뭐 용돈이 있어야지. 점심도 굶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김정수 부회장이라고 그 며느리가 이걸 다시 일으킨 거로 이제 많이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영국 남자 생큐 챌린지도 생큐. 그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소개를 많이 해서 이건 뭐 사진은 젊은 여학생들이 불닭볶음면 하고 뭐 이런 거 해서 하는데 아마 매운맛에 되면은 그게 그 땀 흘리고 뭐 해가지고 그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소문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겨울왕국에서 8천 명의 목숨을 구한 해병대 장교 클레어 바렛이라고 마린 타임즈라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 해군이나 해병대 그런 뉴스를 하는데 모양인데 1926년생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계 태생으로 돼 있고 미국 역사상 해병대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장교인데 2차 대전은 참전을 못하고 한국전에 참전을 하게 됐는데 혁혁한 전과를 조신호라고 그 북쪽에서 중공군이 밀려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계인데 미군들이 장교로 간 거죠. 중국인이 중국인을 죽일 수 있겠냐 했는데 북한 영토 깊숙이 진격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총 소대를 맡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저에게는 그들이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여기에서 한국인은 북한 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몽골인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제가 미국인이라는 의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을 위한 애국심으로 그렇게 싸워야 된다. 그게 미국 시민이란 얘기죠. 로마 시민권을 얻듯이 미국 시민이 되면은 시민권이라고 그러죠. 시민권이 우리나라 국적 같은 건데 그거를 취득한 사람은 미국인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인이 되는 거죠. 자관 그 뭐 무슨 청진호 전투도 있었고 뭐 하지만 여긴 조신호 전투라는데 그게 위치적으로 어딘지 모르는데 잘 수비를 해가지고 8천 명의 미군이 철수하는데 현격한 그 정과를 세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 시의 소총대 약 90%가 죽거나 다쳤지만 자기는 끈질긴 노력 덕분에 대피로는 여전히 만들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베트남에서 정보 장교로 복무해 1968년 해병대에서 은퇴하면서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요건 조신 저수지 전투 당시 해병대 1사단 대원들이라고 그때는 흑백 사진만 있었겠죠. 그 추운 겨울에 방한복들을 입고 또 이런 야전 그 침낭도 들고 다니고 하면서 밖에서 자야 되고 막
이런 거니까 얼어 죽은 사람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저는 그가 어떤 색인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의 부대의 소총병들 병으로 있었던 뭐 누구가 2010년에 스미스 소니언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그는 인종 색깔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다. 그러니까 미국인을 미화하는 어떻든 미국은 다민족 국가로서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뉴욕 경찰 콜롬비아 대학의 전문 시위 콘서트 영상 공개, 그레그 웨너 폭스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리자 피티 안이라는 딱 봐서는 할머니예요. 이게 시위 컨설턴트랍니다. 이 여자가. 이게 이제 이 반 이스라엘 이 시위를 하는데 말하자면은 조종자란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폭도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됐다. 잉글라함 앵글의 로라 잉글라함은 화요일 밤 자신의 쇼에서 PTA는 80번 이상 체포된 전문적인 시위 컨설턴트라고 말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화요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외부 선동가들에 의해 대해서 말했고, 평화적인 시위할 것은 기본적으로 전문 외부 선동가들에 의해 공동 반대되어 왔다. 평화 시위하고 폭력 시위 뭐 이런 거에 바리케이트 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그런 전술적인 방법들을 지도한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파티하는 기후변화 시위, 월스트리트 점령, 현재는 자유 팔레스타인 운동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위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사람들 중 일부는 소로스 열린사회재단과 록펠러 브라더스 기금으로부터 수십만 달러를 돈을 받아 처먹은 애들이다. 이런 얘기들이죠. 뭔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느냐. 그러니까 뒷돈을 대주는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를 봐가지고 생각하는 게, 야, 조지 소로스가 유대인 피가 있다고 그러는데 반 이스라엘 시위에 돈을 대? 만약 미국에서 반 이스라엘 시위가 나오면은 오히려 그런 걸 이렇게 부추기면서 거꾸로 진짜 유대주의자들한테 더 동기를 줘서 이스라엘을 더 살려야 되겠다. 라는 역효과를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소로스 열린재단의 색깔이 애매합니다. 소로스가 아마 이 우크라이나 출신인가 뭐 어디죠? 폴란 어디라고 출신 그 가까운데 출신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피가 섞여 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IMF 때 그냥 김대중 선생이 이 사람한테 코치를 받고서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팔아먹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시위 뒤에는 큰 돈이 있습니다. 그쵸? 뭐 시위하려면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사 먹을 것도 자기 돈 들여서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요즘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도 그렇고 뭐 한다 그래도 뒤에서 돈 되는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거 나와서 뭐 하지. 할머니 할배들이 나가면 용돈 준대. 이래서 아마 그냥 무조건 돈 받으려고 나가서 무조건 태극기 들고 샤뭐 아이고 뭐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태극기 부대에 나갔다고 대기업에 무슨 진짜 임원 출신이신데도 나가셨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뭐 돈 받고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또 극보수도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리처드라는 사람은 이 학생들은 콜롬비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보다 투명해지고 시위자들에게 전면적인 사면을 제공한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히잡을 쓰고 또 히잡 안 쓴 사람도 있지만은 여자들이 왜 이렇게 또 많어? 남자들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진이 찍혀 있네요. 두 번째로 새로운 원자로가 조지아에서 완공되었습니다. 탄소가 없는 전력은 높은 가격에 제공됩니다.
자, 탈산소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보다도 사실은 이게 친환경적이다 해서 했는데 이걸 만드는 과정에 돈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원청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보글 소유주들에게 공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불한 37억 달러를 더하여 총 금액은 350달러에 육박합니다. 새로운 보글 원자로들 조지아 파워라는 그 전력회사 모양이에요. 어, 이렇게 돼 있는데 조지아 파워는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두 번째 새로운 원자로가 상업운전을 달성하여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두 개의 원자로가 완공되었다고 발표했다. 어, 계산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120억 달러의 대출금 상환을 보장함으로써 차입 비용을 줄인 후에도 보글전기는 소유주가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공공보다 결코 저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전기료가 좀 비쌀 것이다.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설계를 해외에서 마케팅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원전 수주하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매번 걸리죠. 특허 문제 때문에 한국이 직접 할 수는 없다. 자기네들이 한국에 있는 설계도는 자기네들 거다. 뭔 얘기냐? 한국형 거로 우리가 다시 개선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허구한 법정 싸움을 하고 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동유럽에 가서 지금 유럽에 가서 원자로 해보기로 했는데 거기다가 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해가지고 아니 탈원전 하려던 애들이 무슨 또 원자로 기술 지금 개발도 또 못했으면서 뭐 하고 있냐? 우리 웨스팅하우스는 옛날부터 그냥 원자로 설계 잘하는 능력이 있는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를 일본 도시바가 인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바는 그것 때문에 또 망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인수했는지 모르겠어. 유전자를 보면 그 민족이 보인다. 한민족은 사실 여기서 온 거죠. 물음표는 제가 붙였는데 시니어 TV라고 시니어니까 이제 저에 해당하고 해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시청자 나이도 아니까 이렇게 지가 알아가지고 요거 보시면 어때요? 라고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봤는데 저도 그 고대사에 관심이 있어서 요건 쭉 읽어보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이동이라는 그 한양대 무슨 명예공 교수라는데 현생 인류가 원래 선주민이다. 우리나라에 5만 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5만 년 전에 위의 주장은 당어 같은 북방 기원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에서 들어왔다는 추측들이 많은데 시베리아 샤머니 쓰던 사슴뿔과 비슷한 신라 왕관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여러 군데서 왔지만 집단 내에서 유전적 통일성을 지닌 한국인이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경쟁사회 속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머리가 좋은 종이 빠른 적응을 해서 살아남는다. 같은 공간 내에서 음식을 가지고 경쟁하면 기술이 좋은 집단만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북방계가 기술이 더 좋았죠. 청동기부터 철기 문명까지. 이는 원래 한반도는 남방계였는데 북방의 발달된 청동기 및 철기를 가진 집단들에게 지배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북방은 성기부터 우세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시베리아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된 다른 종류의 인류가 발견되었는데 데니소반이라고 이름을 규정했고 데니소반의 근데 유전자가 동아시아에 많이 있다. 근데 왜 시베리아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남방계가 데니소바인데 그게 이제 북방에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다시 남하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남방 요소가 뭐가 남아있나 그랬더니 찾기는 지금 어렵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인돌도 남방계가 있고 북방계가 있죠. 우리 선주민이 그러니까 저는 고인돌은 역사시대가 아니고 선사시대 때 미리 한반도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 북방계든 남방계든 또 고인돌 모양이 좀 틀리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선주민이 다 형성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들이다. 고인돌도 자신은 인도 남쪽의 타미르와 한국어를 많이 유사해가지고
연구 과제라고 말한다. 알타이어에 맞지 않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은근히 원래 남방계인데 그러니까 중국 애들하고 거의 다 비슷한 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유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점잖게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저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여러 그 이민족이 이렇게 섞여 살면서 그 말에 못 알아들으니까 두 쪽 말을 다 같이 그냥 불러버리면 이해가 되잖아요. 역전압. 역전이 앞인데 우두머리. 우두도 대가리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머리.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쓴다 이게. 그리고 깡패. 현대에서는 깽 아니에요. 깽. 깽이 건달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건달패는 아니고 깽이니까 이게 요즘은 그걸 조폭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조직폭력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관 마피아를 깡패로 쓰듯이 우리 그 습관이 돼 있다 이게 중복해서 불러버려요. 이런 거 아닌가 해요. 현생 인류가 나온 것은 5만 년에서 6만 년 전 추운 빙하기 시대였다. 그렇다면 현재는 해빙기 시대죠. 추운 빙하기 시대 때는 남북국의 얼음들이 왕창 형성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바닷물이 그 증발을 해 가지고 그 저기 말하자면은 그 북극이나 남극 쪽에 빙하가 많이 생기니까 바다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동남아에 있는 그 데니소반 이런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종들이 걸어서 중국에도 많이 당도했고 한반도에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인용한 걸 보면은 한반도에는 그 색깔이 없잖아요. 여기 그 표시한 게 데니소반 이라는 그 유전자가 또 발견되는 데를 또 점찍어 둔 것 같은데 많이 발견되는 데가 이 중국이란 얘기예요. 여기 자카르타도 있고 여기가 어디죠? 뉴기니아인가 어딘가 자관 이런 쪽에 그 많이 있는데 인류가 많이 살았던 데가 결국은 남쪽이 기원 아니냐 북쪽에서 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일본 그때는 지금 바다가 없었다. 음, 그래서 이런 데 들어와서 살기 좋으니까 중국 땅하고 한국 땅하고 뭐 경계도 없었고 다 같이 뭉쳐서 이렇게 잘 살았었다. 이 얘기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재 그 북쪽 북방의 문화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려니까 민족의 이동은 문화의 이동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억지 같은 그 명예교수라는데 내가 봐서는 데니소반 유전자 분포로 동아시아는 다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자꾸 중국과 같은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들립니다. 즉 친중학자로 보입니다. 결론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 민족적 차별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하고 민족적 차별 없이 동질에서 잘 살자. 일본하고도 그렇게 잘 살자? 음, 모르겠어요. 뭔 뜻으로 이렇게 이 시니어 TV에서 얘기하는지. 원주민은 원래 그 북방민족 아니다. 지금 신라의 그 왕관 쓴 애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야, 얘는. 빙하기가 끝나면서 분명 대홍수가 발생했을 것이다. 부도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전 시대는 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거기서부터는 얘기 안 하고 최하 우리가 부도지 신라 그 누가 썼대는 박재상이 썼대는 부도지 그거를 보면은 사색인종이 있었다고 그러고 파미르공원 그쪽 어디 부분에서 대홍수가 끝난 이후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 하는 설부터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그 성경에도 대홍수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배를 타가지고 산꼭대기에 다다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듯이 그때 이제 그 빙하기가 끝나고 해빙기가 되면서 따뜻해지니까 그냥 구름이 많이 생기고 대홍수가 7일 동안 내렸대나 어쨌대나 이래가지고 근데 물론 다 그 배 탄 사람만
그 산 게 아니고 또는 고지대에 그래서 남아메리카의 고지대에 그렇게 문명의 유적들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제 물이 빠진 다음에 다시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북쪽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옛날에 북쪽이 지금 더 온화해가지고 온대지방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빙하기 때 이후인가 언젠가는 몰라도 지금도 자꾸 그 더워지니까 지금 빙하기가 그 해빙기가 지금 자꾸 더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온도 이런 것들이 그게 뭐 수만 년,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거지. 인간이 CO2 가스 뿜었다고 기후 변화한다는 것은 세 발의 피 같은 이론일 것 같기도 해요. 결론은 한반도의 남반계가 선주민으로 있었다 해도 현재의 한민족은 우수한 청동기와 철기를 가져온 내려온 북반계가 남반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변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또 피가 섞였겠죠. 그리고 아마도 북반계가 지배 세력이 되고 남반계 애들은 노예 생활 같이 하고 농사를 짓고서 살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부산 가덕도 유적지에서 백인 DNA는 왜 나오냐? 고인돌에서 그러니까 데니 소반인가 그 논리도 그거 하나만 그 동굴에서 그거 유전자 유골이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원래가 그 한반도가 남반계가 살았고 중국인이 뭐 이쪽 그 동아시아의 주 세력이라는 논리를 여기 보면 중국에다 퍼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북쪽 어디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남방계 그 유전자가 한국인한테도 있고 일본인한테도 있다 그러는데, 있는 건 맞겠지. 여기 중국에만 간 것도 아닐 테니까. 남방계 사람하고 북방계 사람하고 생긴 게 좀 틀리긴 틀려요. 전형적인 그 남방계 사람이 누가 그러는데 박태준 씨가 남방계 같은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언젠가 어디서 몇 년 전에 언뜻 본 것 같은데. 잠깐 그것은 그 선사시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도 뭐 조mon인과 그 이후의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mon인이라는 것은 남방계였을 것 같고 나중에 그 북방계가 이게 넘어간 사람들이 북방에서 이 고문학을 가지고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중국도 이 남방계 출신으로서 다 노예 출신 애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업을 하던 데니까 북방계가 지배를 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노예 출신인 중국인 애들이 제일 크게 나라를 만든 게 한나라 때부터 강성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지들이 노예 출신 애들이 중화사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했는데 아니올시다. 북방계가 이 인류 문명의 중심이었다. 음, 여기가 원래 온대지방이었는데 해빙기가 되면서 여기가 또 오히려 그 남쪽이 살기 좋은 데가 돼가지고 그렇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기회가 생겼는지도 모르죠. 이상 5월 2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